고리분둔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게을러서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새끼는 나는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20년이나 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70대 어머니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살던 집으로 취재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활했을까 싶을 만큼 어수선한 집안. 여기서 사는 동안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지도 신발 신고 다니고. 여기도 막 난장판에 내가 내려가기 전에 지금 대충 치워놓고 간 게 있겠지. 이런 게 쓸도 없이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이것만.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더라고 계속. 이거 담배하고 밖에 안 피워. 제가 치워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렇게 무작정 놔줄 수도 없는 거고 득점도 심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보다 작년보다 원래 더 심하고 점점 갈수록 심한데. 아드님 지금 나이가 49. 49이요. 30대 초반부터 은둔을 시작한 아들.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사람들에게 좀 살으라고 인간살이 사람들에게 네 몸 관리나 제대로 하면 돼. 그보다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손톱도 많이 안 갖고 가서 제가 잘 집에가다가 아까 또 막 선생님 안 갖고요. 손톱도 많이 손톱도 많이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집안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 온라인 거래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모으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집 담보를 받았더라고요. 담보대출 얼마 정도나 받으셨어요? 1억 받았더라고요. 1억이요? 응. 그렇게 계속 지금도 이자를 제가 내고 있고 뭐 주식도 했다 그러고 뭐. 근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야 지금.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아들. 어머니는 지난해 아들을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TV를 켜놓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내가 안 나오거든. 내가 이런 줄 알고 같이 지금 싫어하니까 싫은 것도 안 하려고. 같은 집에 살지만 대면 한번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제가 죽을라 싶어서 안 나오니까 아침에도 문을 열어봤어요. 안 먹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모르고 얘가 죽어도 몰래 우리 생활하는 게요. 아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개근상을 놓친 적 없었고 부모 말을 거스른 적도 없었습니다. 성실했어요. 뭐 어디 뭐 학교 다닐 적에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지 가대표까지 했지. 너무 착하고 그래서 저는 걔한테 기대를 엄청 많이 걸었어요. 우리 이 새끼는 나는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 정도 되리라고. 저러다 우리도 나이가 지금 70이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저러 살다 혼자 죽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부모 말에 따라 대학에 들어갔고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시 대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재수를 한 5년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그걸 하고서는. 그래서 뭘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수능을 계속 봐. 내가 목표가 한의대 가는 게 내가 목표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진 것 같아요. 목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침묵 속에 시간만 흐르는 집. 어머니의 인기척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아들의 방문이 열립니다.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되자 아들은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엇갈리는 아들과 어머니의 동선. 그런데 이날 웬일인지 아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뭐요? 뭐 먹을래? 꼬줄까? 국수 먹을까? 국수를 거의 반년 만에 마주 앉은 모자.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하나 없잖아. 나도 내 마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상담을 좀 받았어. 그러니까 네 얘기를 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지금 4일 동안 안 나고 완전히 단절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를 좀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한번 해봐봐. 그 속마음을 막 틀어놔봐요. 네가 뭐가 불만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두고 죽을 수가 없잖아. 응? 나는 네가 어떻게 좀 사회 밖으로 흩어져 내가지고 정상적인 돈을 떠나서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하는 거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됐다고? 응? 응? 뭐라고? 가만히 가라고. 뭘 알았나? 뭘 알았나? 다그치는 어머니, 결국 자리를 뜨는 아들. 다음 날 모자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는 어머니. 아들과의 대화 이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계속 뛰는 게 낫죠. 보듬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 언니대로 좀 살아야 되지. 자꾸 의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엄마가 저렇게 했지 그 생각을 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걸 어떻게 해서 저거 마음을 바로잡아서 좀 끄집어내가지고. 응? 그래서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데라도 내가 강제라도 지금 입원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강제 입원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결심한 어머니.
어머니의 대처 방식은 괜찮은 것일까? 어머니와 함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크는 과정에서 엄마 난 그게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한 적이 없었나요? 그 반항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의 이제 기질이죠. 그게 기질인데. 저는 기본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의 세계, 삶의 기본만. 어머니 근데 그 기본이라는 게 누구의 기본인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진짜 세금덩거려요. 손톱이 이만해 안 깎아가지고 제가 잘 찍어 갖다 깎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용돈도 제가 아들은 정상이 아니다. 바로잡아 고쳐줘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아드님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이게 우울증에다가 제가 볼 적에는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제약을 줬거든요. 먹어보라고. 그럼 안 돼요. 어머니 큰일 납니다. 개인에게 다 맞는 약이 달라요. 아니 우울증이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그 성분이 다. 안 먹어요. 지금 마지막 단계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그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드님 못 보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올바르게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아드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올바르게 사는 게 원하죠. 행복하지 않아도요? 행복하고 올바르면 좋죠. 만약에 둘째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행복한 거 좋죠. 현재 어머니 방식을 지킨다면 아드님이 변할까요? 그냥 이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2달이고 3달이고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녀분은 지금 편히 쉬고 싶어해요. 계속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마음이. 지금 아드님을 정말 돕고 싶으시잖아요. 목숨이라도 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주고 싶죠. 네, 그런 결심이 섰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아이는 마음이 아픈 거다. 은둔하는 아들의 내면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어머니. 내가 살아있을 때 고쳐야 한다. 그 생각에 더 조바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쉬고 있다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잖아요. 지금 편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런 것도 좀 제 생각에 짧았던 것 같고 여러모로 그냥 뉘우침점이 많네요. 모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한 70대 이상의 분들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가 그럼 보통 40대 이상이잖아요. 자기 몸도 이제 본인의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막 수술하고 그렇다고 충분히 내 자녀가 평생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절박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둔 청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립이나 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의 은둔 중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367만 명의 청년이 있고요. 그중에 5.9%인 21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쉽게도 중장년에 대한 실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39세만 따지면 몇 명 정도? 39세만 따지면 한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40세가 되면은 중장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립은둔이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전국적으로는 한 해에 몇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은둔 중장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그들은 늘어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한 뒤 방문이 열립니다.
53세 오현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이다 보니까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보통 거실에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거실에 있고 엄마가 있으면 방에 들어가 있고 안 부딪히려고 괜히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는 은둔에서 탈출하고 싶다며 직접 제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은둔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낙향한 후에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창밖은 좀 자주 내다보시나요? 그러니까 자주 가요. 문 열고 답답하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뭐 모든 게 답답하죠. 뭐 이 나이에 뭐 아시다시피 남들 볼 때 좀 말하기는 좀 그렇네. 참 그냥 답답하네. 은둔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잘 정돈된 그의 방. 방도 되게 깨끗하네요. 매일 치웁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일가예요 일가. 긴 하루,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여 이 방 안에서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되자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라면밖에 대접을 못 해가지고. 저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혼자 어디다 먹어요 이거.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오현 씨. 그 제 밑에가 이제 김대희, 그 다음에 노라지 조빈, 그 조형민. 그런 애들은 안 웃겠거든요. 안 웃겠는데. 그 시험에서는 떨어지고, 그 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웃긴다고, 그래서 뭐 웃긴다고 개그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럼 개그맨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영화 좀 인상파 이런 쪽으로 예전에. 본래 활동적인 성격, 늘 친구가 많았고 오락부장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와 단절한 지 오래지만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디님 같이 드시죠. 이거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이거. 밥맛은 좀 있으세요? 그 억지로 먹습니다. 억지로. 그 배가 고파서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다 먹었어요. 드세요. 라면 4개밖에 안 되는데 뭐. 은둔형 외톨이 모두가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 씨의 경우 하루 한 번 정도 외출을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편의점에 들르기도 합니다. 이게 편해요. 큰 길보다는. 큰 길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니까 골목보다는. 하지만 사람과 대면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현 씨가 급히 약을 찾습니다. 산책하다 약 시간을 놓치면 공황 증세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이 공황장애 약하고 여기 보면 이게 공황장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공황이 되게 심했을 때 먹는 거. 그
응급실 가고 싶을 때 먹는 약이거든요. 이거 이 약이. 은둔과 함께 시작된 공황장애. 잘 사는 친구들 소식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취업이는 온서여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안 되고 그때 좌절하면서 좀 세상이 좀 싫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좀 잘 나가는데 소위 좋은 직장 뭐 결혼하고 잘 나가는데 그에 대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라는 그 강박감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많이 컸던 것 같네요. 아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자책은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만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 상태가 돼요. 포기 상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기 옥상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안 좋은 생각은 다 했어요. 뭐 시도해본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아이고 참. 다른 아들들은 뭐 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손주도 안겨드리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다 하는데 그래 맨면하죠. 그래서 항상 피하죠. 그 사람들 몰라요 제 마음 당사자가 되면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에 자신을 더욱 책망하는 오현 씨.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그런데 왜 이걸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그런 용기가 안 나네. 나가고 싶은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오현 씨 같은 은둔 중년들이 있습니다. 48살 상수 씨도 그렇습니다. 은둔한 지 20여 년, 30대와 40대 대부분을 이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저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도요. 내 앞날이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겠죠. 처음에 젊었을 때는요. 같이 살던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신 후 더더욱 청소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만 지낸다고 합니다. 베개나 이불 같은 거는 언제 마지막으로 빨래하셨던 것 같으세요? 거의 안 빨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게 빤 게 한 2년 된 것 2, 3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열심히 구직을 해봤지만 단기 계약직 일을 몇 번 해본 게 전부입니다. 이력서 쓴 건데 이게 2018년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뽑히지가 않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너 사지 멀쩡하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넌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50대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가죠. 근데 그냥 가요.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20년이나 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포자기. 30대도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40대가 되면 더 자포자기예요. 은둔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공간. 은둔의 정도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상을 넘어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를 들면 제가 자기 스스로한테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말하면 그 암이라는 게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가서 뭘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대부분 뭐 우울이나 그런 걸 겪고 있죠. 이런 주제를 하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부모가 밥 해주고 용돈 주니까 있지, 혼자 살고 돈 없으면 결국 나와서 뭐라도 할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극단적으로 살이 늘면 늘지. 네. 이들이 그걸 헤쳐나가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시니까 너 내쫓고 내가 지원 안 할 테니까 네가 정신 차려.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을 닫아 걸기까지 개인의 기질이나 성장 배경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둔을 만드는 사회 구조입니다. 참 슬프게도 어느 정도 외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은 한국은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립은둔, 예. 고립은둔이 심각해질 최적의 나라다. 이건 굉장히 슬픈 해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경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에 정형화돼야 되는 거에 강조도 우리가 더 심하다. 우리 사회에서 왜 은둔고립이 다른 사회보다 훨씬 많은가 했을 때 분명히 사회적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는 뭘 해야 되고 20대는 뭘 해야 되고 30대는 뭘 해야 되고와 같은 시간적인 흐름도 딱 정해져 있는 거에 가깝고요. 은둔 문제가 능력주의나 자본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개인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말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가족 이제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뭐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평범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 평범. 그래서 맞아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런 평범이에요? 라고 말하면 직업 가지고 그리고 뭐 집도 구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나기보다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맞아요. 문화적으로 사회가 그거를 평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은둔을 만들어내기에 최적화된 나라 한국. 뼈아픈 말입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왜 유독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3가지 시옷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가지 시옷이란 시도, 실수, 실패입니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능력주의, 집단주의 사회. 남들만큼 해내지 못하면 주위에서 또 스스로도 낙오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은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둔하는 중년들은 자괴감이 더욱 큽니다. 40, 50대는 가정을 위해 일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나이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입고 집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고향 친구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영훈 씨. 10년 넘게 은둔을 경험했던 그는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세상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친구가 올해 수박 심으려고 하는 거 미리 좀 도와주러 왔어요. 농사가 그나마 자율성이 높아서 전에 하던 것들 영업직이나 이런 것들에서 받던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을 내가 한다는 거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했던 10여 년. 하지만 그의 곁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하우스 공사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친구로서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옆에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자꾸 연락하지, 왜 나를 귀찮게 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연락을 해줬던 게 그래도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던 하나의 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을 자퇴한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옮겨 다니다 서서히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밤낮이 바뀌고 게임만 하며 지냈다는 그의 집. 혼자 쓰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 살고 있고요. 네. 조금 많이 지저분한 편이에요.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은둔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먹는 약이고요. 이게 이제 저녁에 먹는 약이고 ADHD 약 그리고 항불안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농산일을 배우면서 대학에도 다시 진학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은둔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시 고립운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 나이가 넘어가면은 다른 고립운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은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죠. 나이가. 서울의 한 주택가. 고립 은둔 청년들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뒤집어지지. 대박. 뭔가 됐어 그래도. 뭔가 되는데. 이거를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거를 한번 도전. 안 흘리게 가까이 대고 하면 좋아요. 스스로 요리해서 다 같이 먹어보는 이른바 집밥 워크샵. 은둔 청년들에게는 끼니를 챙기는 작은 일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좀 성공적으로. 아니, 완전 실패적이었어요. 같이 이제 밥 먹고 사람들이랑 네, 이러면 어떤 점이 좋아요? 나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래도 그 활기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까지 합치면 누적 이용자가 10,000명을 넘는다는 두더지. 40대 이상 이용자도 종종 찾아옵니다. 보통 어떨 때 여기 오세요? 사람들 만나고 싶을 때,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옵니다. 옵니다. 이게 괜찮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불안감은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왜냐면은 제가 두더집에 온 지도 한 2년 정도 됐고, 이제 사람 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얘기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둔 중년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만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고립 문제는 이제 다뤄지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이제 노인분들의 고독 문제는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백기가 있는 게 이제 40대, 50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나가시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약간 지원 정책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희원 씨. 올해 47입니다. 지난 10여 년 은둔과 회복 그리고 재은둔을 반복해왔습니다. 아니요. 되게 더러웠어요. 그때 뭐 거의 쓰레기집이었죠 뭐. 거의 막 쓰레기들 막 방 안에 막 널려있고 막 그랬어요.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그렇게 청소하는 게 힘이 들까요? 청소하는 것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수하기, 밥 먹기, 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이런 모든 행동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때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일찍 독립해 혼자 살아가면서 서서히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면은 다니다가 그래도 한 1년은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20대 때는 연명을 했는데 30대가 되면서 너무 그게 뭔가 힘든 게 마음에 쌓였나 봐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회사 못 다니겠다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한 1년? 그러니까 완전 은둔은 1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생활비를 벌고는 또다시 은둔. 희원 씨는 말하자면 일하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거래처로 서류 갖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고 이렇게 서류가 중요한 서류라서 우편으로 안 보내고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하고 그리고 무서운 일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스스로 생각해주는 편이에요. 1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3일 일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서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바로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이렇게 편의점 음식 먹다가 컵밥 있잖아요. 이제 컵밥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은 건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많이 나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쉬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사람분들은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나는 이겨냈으니까 너도 이겨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조금 힘이 드는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은둔에 대한 오해가 많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게으르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번아웃, 즉 탈진한 상태일 뿐 무엇이든 잘해내고 싶어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증오 범죄가 일어날 때면 은둔형 외톨이의 일탈로 간단히 진단하곤 했는데요. 이는 현실과 정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둔하는 이들은 증오의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둔에는 다양한 단계와 형태가 있다는 것, 즉 은둔은 스펙트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누구든 은둔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갔으니 우리 분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 완전히 그런 위험성은 없어졌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년 정도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찾아왔고 저희와 연을 맺었던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주저앉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쌓여왔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너무나 갈아 넣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나 주변에서 놀라는 건 더 심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계속 그 고통이 조금씩 자라온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중년이 되었고 그 부모님들은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립과 은둔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닫힌 방 안에서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3살 아들이 7년째 은둔 중이라고 합니다. 딸처럼 살가웠던 둘째 아들. 하지만 문도 열어주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고 했거든요. 답변도 하고. 근데 뭐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아들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소리샘 서비스입니다. 음성 녹음은 자라면서는 부모 뜻을 거역한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머니는 큰 돈을 들여 굿까지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굿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절에도 많이 다니고요. 진짜 가서 또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은 좀 공을 많이 들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도제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천도제가 뭐죠? 절에서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해주면 이제 자손들한테 좋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약한 큰아들을 돌보는 동안 착한 둘째는 알아서 잘 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고 싶던 재수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취업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무너져갔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셨었나 봐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SK 준비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면접을 보고 온 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본인도 다시 이제 힘을 회복하려면 한 번 술을 먹고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형아만 신경 썼지 해준 게 뭐 있냐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자기 편이 아니다.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이. 아들의 집에 들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던 어머니. 그러나 얼마 전부터 지원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 계속 편하게 지낸다. 이 어머니 역시 그런 조언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고 막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생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년 지원해주고 지금 2년 전부터는 안 주고 있어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고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주식. 그래도 경제활동은 하고 계시네요.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제 생활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아들 입장에서 지가 행복하면 지는 만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거의 모든 부모님이 100이면 100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라서.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이에요. 저는 진짜 내가 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정상이라는 대열에서 잠시 벗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걸까? 아니면 분투 끝에 그렇게 된 것일까? 지금도 어느 방 안에는 웅크린 마음이, 그리고 함께 무너져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면 부모님들도 마치 은둔하시는 것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더 숨어 들어가고. 은둔형 외톨이가 입구는 넓은데 출구가 작아요. 장기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계속 돌봐줘야 된다라는 강박감.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스러운 삶을 부모님이 살 수밖에 없는. 일본 그게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8050 문제로 보는 거예요. 80대 노부모가 50대가 된 희귀고몰이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이 된 사람을 케어하다가 어떻게 위험이 처해지는지. 예,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런 문제는 뭐 전개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케어하는 게 필요하고, 국가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